지난주부터 약간 미국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인데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상승이나 하락할지 저는 일단 하락 쪽에 고개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아, 네. 많이 안 좋죠.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은? 뭐 오늘도 그 말씀 좀 드릴 건데 분수령이자 갈림길이죠. 근데 이런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많이 좀 힘드세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난번에도 약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의 반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대응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등이 시작인 건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물타기 아니면 현금을 가서 네. 현금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는데 뭐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 다시 한번 현금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셨던 분들은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향유를 하시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손절과 익절을 적당한 선에서 11월 달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좀 비우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좀 다른 성향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으셨던 분들은 다시 무리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물론 남들이 안 살 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네.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시계를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한 고비를 더 넘기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에 과연 그런 전망이 맞는가,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공교롭게 오늘 또 오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전 총리가 또 피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뭐 정치 사회를 다 차치하고 그냥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실제 이번 주 일요일 날 한국 시각으로 일본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고 그게 뭐 환율에 영향을 미칠까? 뭐 그 부분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 갈림길 4가지 팩터들의 향방 시작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갈림길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대부분 이제 요약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몇 가지 데이터와 차트를 갖고 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늘상 이제 강조 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 왜냐하면 단기적인 전망들과 대응들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형국이 판의 변화, 신냉전의 시대, 또한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경제 재림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찾자. 일례로 최근 유럽에서 원전이 다시 한번 뜨고 있죠. 원전주가 유럽은 이 원전을 이제 친환경으로 다시 한번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한 변화이고요. 이전 1, 2년 전에 비해서는 완전한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큰 틀의 변화, 판의 변화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을 큰 의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4가지 팩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분수령과 갈림길의 중간에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유가입니다. 7월은 국제유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드디어 빈살만이 바이든을 만나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업데이트돼서 뭐 차주 월요일쯤 아마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한 주입니다.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승한다면 자, 국제유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도 뭔가 여의치 않고 아니면 지금의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뚫고도 공급적인 차질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하시면 이젠 다 아시는 뭐 항등식과 비슷한 거 연준은 긴축 속도를 올릴 거고 7월 FOMC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6월 FOMC 의사록도 나왔었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뭐 속도를 높인다라는 게 이미 다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유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7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월이죠. 그래서 9월달 가능성도 높아질 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는 또 금리 인상의 속도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그건 최악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번에 빈사면과 바이든 제가 인권보다 석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이든이 인권을 포기하고 석유를 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국제유가가 반락한다면 연준은 7월달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9월달부터 우리 매두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제는 비둘기적인 성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많이 빠졌었던 것에
기술의 되돌림, 주식시장입니다. 제한적인 기술적인 되돌림이 일정 부분 속도가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형국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과 빗사만이 만나는데요. 저는 이게 뭐 가장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득보다 실,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미국이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든이 인권보다는 서기를 택했다. 자, 인권이 어떻게 보면 현재 바이든의 지지층인데 이 지지층이 11월 달에 어떤 평가와 손을 들어줄지는 또 한번 보자. 근데 조금 많은 부분들이 복합다스럽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아니면 겨울철에 대비 물량으로 증가한다라는 속도도 있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간밤에 석유 갔다가 다시 한번 유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뒤에 한번 살펴볼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원자재 가격 구리를 비롯해서 국제유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작가 TV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역전됐어요. 6월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역전되고 있고요. 이것은 수시로 계속해서 역전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2분기죠.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조만간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겁니다. 거기에 좀 더 앞단에서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GDP Now 포캐스트 그게 역성장이 시작됐다는 거.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실제 데이터하고는 약간의 바이어스 갭이 있죠. 하지만 역성장이라는 게 달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게 경기 침체 알겠는데 혹시 지금 경기 침체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 상승이나 하락할지 저는 일단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7월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주일 거다. 차주이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갈림길은 이제 기업의 이익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살짝 기스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어쨌든 미국도 알코올을 시작해서 금융주, IT로 이어지는 실적 시즌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하반기를 어떻게 볼 거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선행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근데 최근에 S&P 500에 대한 전망치들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뭐 후행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직도 시계가 어둡다. 그래서 이 기업이익의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서 익절과 손절을 번갈아 하는 것은 제가 권고드리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은 역시 소비 경기이죠. 그래서 소비 심리의 둔화를 말씀드릴 거고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된 이에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거. 그렇다면 뭐 경기 침체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한국의 또 기업의 어닝은 경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경기는 이제 수출에 대부분 연동되기 때문에 수출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를 제가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 안에서 세부 항목 중에서 이 수주가 있어요. 신기 수주. 그러니까 미리 투자 관련된 데이터인 것이죠. 그게 1개월 정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선행합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또 코스피에 선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의 하방 가능성이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죠. 단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희망 섞일 부분들은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어요. 꽤 빠르게. 그러니까 중국이 2분기에 바닥을 쳤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겪었고 선진국도 겪었죠. 리오프닝 즉 이 규제에 대해서 아니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더 완화되면 다시 한번 불거지는 코로나 확대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통과 의뢰로 보고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건가. 더 나아가서 최근 미국의 여러 사설들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비도 둔화되고 생산도 둔화되고 대부분. 그런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나 강건하다. 경고하기도 못해서 너무나 세다.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를 바라보면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부분들도 지금의 기업 이익에 대해서 둔화되는 것이 컨센서스이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할 예언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달에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 더 이상 추가적인 둔화가 아닌지 아니면 계속해서 둔화 압력이 높은지 실적을 발표되면 될수록 컨센서스 데이터들이 아마 확보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입니다. 7월 말에 있습니다. 7월 FOMC. 빅스텝
넘어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이미 컨센서스화 돼 있고, 왜냐하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6월 FOMC 의사록이 나왔었는데요. 한 12페이지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9페이지 쪽에서 이 restrictive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4번 정도 언급이 됐고요. 저는 이번 6월 FOMC 의사록은 한마디로 뭐야? 라고 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제한적으로나마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어간대. 즉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대라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미 컨센서스화 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7월 달에도 상당 부분 자이언트 스텝은 우리가 대비하자. 근데 이것보다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라는 시장의 격언이 있는데요. 네. 그 대항하지 마라라는 게 특히 7월 달에는 ECB를 비롯해서 BOJ 아니면 한국의 BOK까지도 여타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속도를 높이겠죠. ECB도 그렇고 BOK도 한국은행도 빅스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외환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CPI가 영향을 미치고 헤드라인 CPI는 국제유가가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달에 국제유가 향방이 결정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항등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최근에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한번 보자. 이게 행동 경제학의 군중 심리가 있다. 뭐냐면 어떤 그루들이 계속해서 물건값이 높아질 거라고 믿는 그 자체. 네. 그러니까 결국 신뢰성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연준이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건데 그 신뢰성은 연준뿐만 아니고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게 최근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끝으로는 여전히 이제 외환시장이죠. 저는 이코노미스트 이전에 모든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견이 좀 갈렸죠. 저는 여전히 유로화는 달러 대비 페리티,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7월 달에 ECB가 이번에 꽤 크게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화면에 보신 것처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좀 더 약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화가 어느 정도 뉴노멀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나오고 있어요. 네. 달러원 대비 1,300원 오늘도 다시 한번 안착했는데 원화 약세 요인들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경기 펀더멘탈리 한국의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동시에 꺾이고 있고 정부가 야심차게 한 3번 정도 개입했는데 결국 못 막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7월과 8월 여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유가의 그 방향성을 7월 달에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어닝에 대한 2분기는 둔화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 이미 다 반영됐다고 바라볼지 아니면 여전히 한두 방 더 맞을 수 있다. 한두 방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면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도 쉽사리 포지션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연준이 과연 이 매들기를 9월 FOMC에서 보여주려면 7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9월 달은 도대체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라는 것 외에도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상당 부분 지금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가가 오를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6월 달 CPI가 아마 이게 업로드되고 그주 금요일쯤 발표되겠죠? 여전히 다시 한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전망치들이 헛갈리고 있어요. 네. 오른다 내린다 막 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제 모형에서 보면 전월 대비 0.3%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아마 정리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국제유가 부분인데요. 네. 제가 바이든이 빈살만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인권을 포기하고 서기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지율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쭉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부터 트럼프까지. 이 녹색은 바이든을 좋아하는 지지율이고요. 네. 이 회색은 그때 당시의 대통령 트럼프, 오바마, W 부시, 클린턴 쭉 있습니다. 보시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아이젠하워부터 지금 트럼프까지 역대 모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지금의 바이든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
네, 이 말은 건 뭐냐면 조만간 11월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선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 제1번 타겟으로서 무조건 국제효과를 잡고 그 국제를 잡기 위해서는 중동의 맹수인 사우디를 만나야 되는데 사우디는 그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권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스러운 상황에서 안 만나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정상 간에 만나잖아요. 정상끼리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이미 뭐 그렇죠. 정리됐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까가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바이든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이 사우디뿐만 아니고 저는 이 젤렌스키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연설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연설을 했었나? 거기서 어떤 얘기 했냐면 나 이미 러시아 바이든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침공할 줄 알고 젤렌스키한테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죠. 그전에는 러시아에 대한 강한 비판. 왜냐면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911, 911을 잊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미국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돈바스 지역은 역시 러시아한테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글쎄요. 너무나 장기화 돼서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 그래서 이 미묘한 입장 변화가 저는 하반기에 지금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진 않지만 저는 꽤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미국의 많은 뭐 파이낸셜 타임즈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거 봉합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다 더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전하고는 조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데이터를 보시면 오른쪽 차트입니다. 파란색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재고입니다. 재고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신냉전 판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이상은 재고가 줄질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는다라는 것이죠. 공급이 늘면 이 유가에 단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 유가의 상승세가 일부 좀 꺾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큰 시계를 보면 얼마나 유가가 올랐는지 알 수 있겠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에요. 갤런당 달러인데요. 한 2.5불 정도 하다가 이제 5불 정도 올라갔다니까 거의 2배입니다. 한국보다 비싸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끓는 거는 뭐 당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의 향방이 정확히 원유 재고랑 휘발유 가격은 정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최근 재고가 데이터 상에서 더 이상 줄진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는 게 7월 달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하락 압력으로 데이터상은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만나는 이 빈살만의 관계 또한 원유 재고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일단은 상승폭보다는 하락폭에 좀 무게를 잡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화면 한번 보시죠. 저는 뭐 늘상 제가 이코노미스트 할 때도 뭐 이런 부분 한두 번 봤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이제 IB들이죠. CT랑 JP 모건이랑 붙었습니다. 자, 앞으로 유가는 CT는 올해 연말에 배럴당 65달러. 그러니까 이유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둔화 부러질 거고 유가는 이제부터 쇼쳐라. 유가 원유주, 정유주 다 쇼쳐라. 끝났다. 라고 하는 게 CT의 콜이고요. JP 모건은 사실 페이퍼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랄유가 전면적으로 공급이 차단되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공급적인 샥 때문에 배럴당 380불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CT입니까? JP 모건입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 CT나 JP 모건이 이 동네 뭐 이제 장사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이제 금융회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지금처럼 저는 이거를 이제 들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전망은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이거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걸고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콜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가 뭐야 라고 한다면 유가라는 거고 그게 7월 달에 분수령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 다른 뉴스 플로우들 다 확인하셔야 되죠.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히 이번 주에는
유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글쎄요, 뭐 늘상 그렇지만 이 중간 어디에서 뭐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확률 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왼쪽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의 이제 월가의 아이비들 이코노미스트한테 쭉 물어본 것이죠. 자,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1년 뒤에 얼마나 올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등한 적은 사실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렇게 빠른 쪽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일단 경기 침체의 가시화 를 보고 있고, 저는 지난주부터 약간 미국에서 나타나는 목소리인데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 그냥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분기에도 이렇게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아틀란타 GDP 나우 전망치고, 더 재밌는 것은 이 매크로 시티 인덱스. 이 매크로 시티 인덱스는 아시는 것처럼 실적치와 기대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대보다 나오는 데이터들이 다 부진했다. 저조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폭이 큰 거는 뭘까요? 기대치보다 실적치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자, 2분기 초미의 관심사예요. 모든 글로벌 IB들 중에서 가장 낮게 전망하는 것도 0.5에서 1%까지는 플러스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대부분 전망들이 다 기스나면서 생각지도 않게 한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느낌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어닝입니다. 제가 여기 오려고 어저께 새벽 3시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김 작가님한테 카톡 보내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을 것 같아갖고 내가 사실 답변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뉴스 오랜만에 이게 풀리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 78년 전까지는 띄엄띄엄 발표됐어요. 매월 발표된 게 아니고요. 월간마다 발표되고 분기마다 발표되고 했었는데 월간으로 나온 것하고도 좀 엮어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50포인트예요. 이거는 기준이 장기 평균이 100입니다. 그래서 50포인트라는 것은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간 적도 별로 없고요. 여기 있었는데 라고 보면 서프라임, 있었는데 라고 하면 뭐 IT 버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도 이렇게 낮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만큼 소비 심리의 이 군중 심리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안 좋은데 소매 매출은 시차를 갖고 한 1, 2개월 시차를 갖고 소비 매출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기업의 어닝 자체도 소비재를 비롯해서 대부분 좋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하반기 전망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려면 전망보다 빨리 기대치가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입니다. 왼쪽 차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파란색은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ISM이라는 기관에서 미국의 제조업자들한테 전부 다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경기 좋을 것 같냐? 경기 좋아? 그렇다면 수주, 그러니까 더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야? 주문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전부 다 트래킹한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최근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50 수축과 기준선, 수축과 확장을 나누는 50보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에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1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도 수출은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이미 데이터가 나타내고 있고 상관관계, 즉 콜레이션은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은 맞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출을 우리가 왜 이렇게 봐야 되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한국의 코스피, 레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갖고 왔습니다. 전년 대비 동월 증가율하고 또 코스피, 한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상관관계가 또 0.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10번 중에 9번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확률 게임 아닙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신규 수주가 줄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수출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90%. 그랬을 경우에 한국의 코스피 증가율 폭도 안 좋았던 것이 90%.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의 폭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일단 녹록치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바뀌어야 된다는 게 또 연준의 스탠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면 왼쪽 이게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에요. 의사록이 이렇게 빽빽히 12페이지가 쭉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번역기도 돌리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 restrictive라는 제한적인 스탠스라는 말이 한 4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페이지 쪽에. 자, 이게 별로 안 나온 거예요, 새보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한 80번 정도 언급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자. 그만큼 스탠스는 지금의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일 것이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보시면 늘상 제가 와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미국의 선물시장 CME에서 7월달 FOMC의 예상치가 75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FOMC 때 경험을 해봤죠.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올리면 사실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100bp라거나 50bp 하면 시장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그 확률을 본 겁니다.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변했을까? 사실 여기 보시면 베이비 스텝,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뀐 지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연준 내부에서도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죠. 7월 FOMC 이후에 8월 달에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 FOMC고요. 네. 지금 9월 달은 대부분 빅 스텝 50bp 베이스 포인트가 선물 시장에 반영돼 있어요. 근데 그 블랭크 한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졌으니까요. 싼 거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 대응의 영역이고 저도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 팩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만의 팩터를 찾아서 득이탁의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은 진입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 주가 싸다고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훅이 바뀌고 지금 아직 바이든과 빈사만이 만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한 기업의 어닝 시즌도 둔화되는 것 플러스 추가 하향 가능성이 높고 네. 또 IMF가 이제 곧 세계 경제 수장 전망을 발표될 건데 네.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뭐 지난번에도 똑같은 콜입니다.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제가 이제 롱텀한 시계로 다 갖고 왔어요. 보시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건대에서 물어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사람들한테 서베이 하면서 자,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오를 것 같아요? 아니면 5년 후에? 5년 너무 길죠? 장기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1년짜리가 최근에 이렇게 5.3%까지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5년짜리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딱 보면 일단 7월 달에는 예상대로 가는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 근데 이 다음에도 좀 중요한데 한 달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자,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런 게 있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한 번 올라가면 네. 이거의 방향성은 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왜 제가 지금의 기술적 반등에도 좀 조심해서 추가적인 현금 투입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음 달에 쭉 꺾이는 것은 1년짜리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다지고 스물스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준이 보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이것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록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더 강하게 일단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포지션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